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9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방송입니다. 와, 해피 뉴 이어. 개묘년, 네, 토끼해죠.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경기는 아무래도 아나콘다와 원더우먼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랬나요? 네. 네. 세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승부가 그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그쵸? 음. 스포츠란 역시 끝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도 좀 많이 안 따랐고. 저희요? 근데 네. 저희야 뭐 늘 운이 별로 없었던 팀이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실력인데 어제 경기가 아니라 지난번 경기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도 들어갈 때 두 골 차만 안 나면 되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두 골 차로 지겠어라는 마음들이 아마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것도 막판에. 네, 막판에. 기가 막히게 들어갔잖아요. 네. 골은 그거는 그 슛은 막을 수 없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골대가 골대가 막히다. 네, 그게 진짜 아쉬웠죠. 질라면 그렇게 져요. 네, 맞아요. 그 경기 이후로 축구는 뭐 네. 주바페는 다쳤으니까 네, 할 수가 없었을 아예 테고.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경기를 10월 말에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다쳤으니까 아직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저희도 그냥 다 알아서 쉴 사람은 그냥 쉬고 뭐 더 배울 사람은 배우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따로 모여서 훈련하고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한 시즌 건너뛰어야 되니까. 네, 방출됐고 감독님이 없잖아요. 조재진 감독님은 이제 다른 팀으로 다른 팀으로 가고 거라서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뭐 누가 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각 알아서 버려줬구나. 그냥. 네,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감독님은 방출되지 않습니다. 네. 감독은 남는다. 네. 현영민 감독이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현영민 감독님은 저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잘 되시더라고요. 조재진 감독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재진 감독님도 팔 아나콘다는 네, 저희를 한번 거치고 가셨기 때문에 다음엔 더 잘 되시지 않을까. 근데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나콘다가 진짜 많이 늘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한 게 아무래도 있긴 있으니까 딱 조직력도 좀 생기고 이제 좀 할만했을 때 네, 똑 떨어졌네. 떨어졌습니다. 4년을 해야 돼요. 4년. 4년이나 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월드컵처럼 4년 주기로 4년을 보고 감독 계약하고 안 바뀌고 뭐 그러면은 사단을 모셔와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 감독으로다가. 아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 처음에 골대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다들 다 올라갔죠. 완전 상향 성준화 돼가지고 맞아요. 그 어제 설특집 찍었는데 다 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댓글도 골대녀 관련된 것들 두 개 들어와 있네요. 네. 토끼 52님이요. 아나콘다 방출이라니 고생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주바페 파이팅. 귤섬에서 재난영화 찍은 주하나 브이로그 기대할게요. 네이버 이게 그 MT 간 거죠? MT? 귤섬에서 재난영화 찍은 게 뭐죠? 저 휴가 갔을 때.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귤섬이. 네. 귤? 네. 네이버 뉴스로 듣다가 뽕PD님 또 혼나네. 또 혼나네. 계속 혼나네. 유튜브로 복습하면서 시간을 체크해 주셨어요. 8분 46초 청취자에게 혼남, 27분 50초 이해 못해서 혼남, 37분 52초 조사가 안 돼서 혼남, 43분 36초 이강인 선수 일정 이야기를 안 넣어서 혼남, 46분 28초 뽕피디님이 정리한 것보다 복붙이 낫다고 하는 부분인데 네이버 뉴스에서는 안 나왔고 유튜브에서는 혼나는 부분이 잘렸대요. 디테일하시네요. 두 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럼 네. 이분은? 와, 2회차 50분 47초 집중 안 해서 혼남. 쉬다가 축덕수덕 때문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노냐고 혼남. 혼날만해.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각하네요. 항상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많이 혼났나요? 몇 번 논난 거예요? 평균 5분을 못 넘기네요. 네. 6혼남이네, 6혼남. 네, 많이 혼났다. 약간 뭐 어시스트 뭐 공격 포인트 쌓는 것처럼 아니 한 시간 운영회가 이렇게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혼난다고요? 오늘 몇 번 혼났는지 볼게요. 점유율이 뭐 아주 대단하네요. 네, 좋아요. 오늘 일단 혼날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아, 있어요? 모터 하나 찾고 왔어요. 굿입니다. 다음이요? 더 찾아볼게요. 아까 출근하시자마자 오타 있네 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진짜 사무실 자리에서 오타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대본 읽어보다가 바로 걸렸습니다 저한테. 아까 읽었을 때 못 찾았는데 찾아봐야 다시 봐야겠다. 진님이요. 골대녀 첫 1승의 기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출전 정지의 슬픔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은 아나운서님 마지막 인터뷰 때 얘기처럼 아나콘다 팬들에게도 희로애락을 모두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님이나 김다영 아나운서님이 시은 아나운서님을 축구 똑똑이 축구 브레인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축구 지식을 필드 말고 팟캐스트에서만 뽐내셔야 하는 게 아쉽네요. 추신 유튜브 재개도 축하드려요. 유튜브에서라도 축구 콘텐츠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재개는 따로 채널이 있는 거예요? 제 개인 채널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방치했다가 네,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방치했다가 다행히 도와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재개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닌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해주시는 분이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재개를 했습니다. 여기 유튜브 전문가 제가 있는데 도와준다고 안 했잖아. 맞아, 도와준다고도 안 했고 또 혼날래? 벌써 나네요. 갑자기 드림이네. 경기 시작 몇 분 도와준다고도 만에. 안 했고 못 믿어서 못 맡길 것 같네요. 제가 오타도 봐야 되지. 너무 혼내야 되니까. 네, 또 기획부터 괜찮은지 제가 또 다 해야 되니까. 인정. 그렇죠. 그러면 그 유튜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뭐 브이로그도 담기고요. 제주도 것도 있어요. 네, 제주도 거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근데 가서 막 찍었어요 혼자? 네, 친구랑 같이 찍었는데 중요한 건 재난 당했으니까 그 재난 영화 막 찍을 때에는 핸드폰을 사실상 못 꺼냈어요. 일단 꺼내면 우박 맞을까봐. 그리고 이제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밖에서는 꺼낼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그 표구하느라고 거의 못했는데 이제 군데군데 그래도 날씨 안 좋은 거랑 뭐 이런 것들을 담기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그런 브이로그도 들어가고 뭐 다른 거 뭐 배우거나 하는 것도 들어가고 안 그래도 축구 콘텐츠들을 많이 원하셔서 근데 저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모습은 별로 없는데 그냥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콜라보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아이템 선정 이런 거는 주합회가 혼자 알아서 하고. 네, 이제 기획자랑 같이 편집자랑. 기획자도 있어요? 아니 편집자가 다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분? 네, 되게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저보다 더. 그래서 저는 일단 편집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있어요? 뭐 구독자 올해 목표는 실버 버튼을 받는 겁니다. 올해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2.41만 명이에요. 네, 2.42만. 실버가 50만인가요? 10만. 10만? 네. 골드는 100만? 네네. 그렇죠, 100만. 골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10배씩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2만? 얼마 안 남았네요. 2만에서 뭐. 그것도 8만 돼야 되니까. 올해 실버 버튼 근데 어느 정도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고 좀 컨텐츠들이 많아지면 맞아요. 금방 늘더라고요. 알고리즘에 간택 딱 한 번만. 조규성 보세요. 조규성. 야. 그러네요. 곽윤기 선수도 그런 거 한번 터뜨려야지. 곽윤기 선수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임팩트가 있는 게 딱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방송 사고를 하면 확 오르지 않을까. 아, 그거 안 돼. 대박이다. 네, 팔뉴스에서 딱. 제가 본 업이 방송 사고를 딱 내고 뻔뻔스럽게 막 하는 모습. 제가 본업이 유튜버는 당당하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팔뉴스에서 하지. 방송 사고 내봤다. 썸네일 딱 내면 또 바로 사고를 내라 조회수가. 그래. 네. 아이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구독자에 미쳐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서 못 맡기는 시작한 거예요. 지 5분도 안 돼서 이혼남 이혼남. 포인트 많이 결혼도 안 받았네. 했는데 벌써 이혼남. 이혼남.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타 찾지도 않았는데 아직. 네. 자, 발을 정자로 적어놔야겠다. 올해 이혼남, 부혼남. 자, 몇 번 쌌는지 볼게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 아닌 선물이 나왔던데요. AFC 체계 개편 사항에 관해 AFC 챔스 및 AFC컵 하이데이 신설 러시아 이야기 등등 하성룡 기자님과 이정찬 기자님의 의견 꼭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AFC 챔스 개편에 관련된 건데요. 동서 12개 팀씩 총 24개 팀으로 지역별 리그로 바뀌는데 우리나라가 기존 티어 대비하면 이제 진출해도 제대로 성적 못 내면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챔스 예선 탈락팀이 AFC컵 등으로 강등이면 이제 UEFA와 비슷한 구조로 가는 거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AFC컵은 4개 팀 8개 32팀으로 되는데 이 컵은 우리나라가 참가할 일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신설 하위 대회는 서아시아 3개 조, 동아시아 2개 조로 서아시아가 조와 팀이 많은 이유는 리그 운영 점수 등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올 한 해도 축덕숙덕 덕분에 축구 지식도 많이 쌓고 월드컵 등 많은 것을 체험했네요. 23년도부터 새로운 한국 축구가 이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신으로 지난주 매우 고생하신 주바페님 내년 액땜 미리 하신 걸로 제주에 갇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유럽 그 클럽 대항전 체계대로 우리 AFC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AFC는 AFC 챔피언스리그, 그다음에 AFC 컵 2개 대회만 있었는데 하위 대회 하나를 신설합니다. 물론 이게 집행위원회 아직 통과가 돼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요. 집행위원회 통과되면은 24, 25 시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다음 시즌부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5개 조씩 해서 10개 조, 40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서 12개 팀씩 총 24개 팀이 리그를 치러서 뭐 상위 4개 그 상위 2개 아니 저기 상위 8개 팀이 16강에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 아래 AFC컵 같은 경우는 32개 팀 현행 40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새로 신설된 것처럼 그 아래 하위 대회를 또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20개 팀이 5개 조로 나눠서 각 조 1위 팀이 또 8강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위에 상위 리그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팀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유럽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AFC에서는 AFC 주간 대회 클럽 대항전에 참가하는 팀들이 274개 팀에서 287개 팀으로 늘어난다. 어쨌든 지금 뭐 피파든 AFC든 다들 대회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뭐 어떤 중개적인 돈 측면도 있고 스폰서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의견을 물어보신 거는 우리 K리그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나 봐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FC 컵도 잘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뭐 그렇죠. 아침이 익숙하니까. 기본적으로 AFC 컵은 우리 현재 K리그 팀은 안 나갑니다. 네. 왜냐하면 AFC 클럽 랭킹이 있어가지고요. 상위 티어들은 AFC 챔피언스 리그에만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탈락해도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서 AFC 컵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북한 팀들이 나갈 때도 있었고요. 뭐 홍콩 팀, 뭐 이런 팀들 아래 팀들이 좀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AFC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3+1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추측을 하건데 3개 팀이 AFC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나머지 1개 팀이 AFC 컵대를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유럽대로 가는 프리미어리그 뭐 그렇죠. 상위 팀이 챔스하고 밑에가 유로파 가듯이. 그렇죠. 하지만 그 아래에 생기는 하위 리그 또 대회 생기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팀은 안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더 아래 클럽 리그 랭킹 클럽 팀들이 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왜 K리그에 불리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40개 팀이 참가를 하면서 K리그 최대 4개 팀이 참가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K리그 팀들이 AFC 챔피언스 리그로 가는 문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 티켓이 줄어들게 되고 티켓이 줄어들면서 점점 우리 팀 기존 40개에서 24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드네. 네. 그럼 이 24개 팀 중에서 8개 그러니까 좌우 8개씩 16개가 올라가니까 네. 그 남는 4개 팀 8팀이 그러면 내려가는 건가요? AFC 컵으로 24개 상위 8개 팀 8개 팀이 내려가게. 8개 팀이 내려가는 거고. 예. 거기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번 시즌부터 외국인 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쿼터 5+1로. 5+1로 아시아 쿼터 1 포함해서 5+1로 이번 시즌부터 바뀌는데 그것도 K리그도 똑같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단 K리그는 예외 적용이 하나 있는 게 보유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경기 출전은 기존대로 3+1으로 가거든요. 3+1로. 근데 이거를 24, 25 시즌에 바뀔 때 외국인 선수 등록 제한을 없앤다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11명을 채워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인즉슨 자본력이 빵빵한 팀들이 우승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전반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자체가 이번 시즌부터 추춘제로 바뀝니다. 8월 정도에 시작을 해요. 이제
겨울에 시작 안 하고요. 봄에 시작 안 하고. 이번 시즌부터? 이번 시즌부터입니다. 되게 뭔가 많은 제도들이 점층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럼 이번 시즌부터라 하면 지금 올해 8월부터 열리는 거죠. 원래 2월달에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3월달부터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예,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지난해 그 쿼터를 딴 팀들이 내년 8월부터 출전을 한다. 올해 8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8월. 예, 올해 8월부터 굉장히 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다 중동 팀들이 추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겨울에 막 1월에 경기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린 전지훈련 어떻게 가지? 완전 중동한테 그냥 그렇죠. 에이. 너무 많이 밀렸는데. 어떤 리그 일정 시스템이라든가 외국인 등록 제한이라든가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자본력이 빵빵한 그렇겠죠. 중동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근데 아까 흘러가고 있는 5+2라고 했잖아요. 리그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K리그도 외국인 그러니까 쿼터. 앞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 외국인 제한을 없앤다면서요. 일단 24, 25 시즌 전에는 5+1로 올 시즌부터 운영이 되고요. 24, 25 전까지. 예, 전까지는 5+1로 운영이 그 되는데 이후에는 이제 아예 없앤다? 네. 아이. 그러면 국내 리그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렇죠. 국내 리그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5+1로 보유를 할 수 있죠, 선수를 지금. 근데 출전은 출전은 3+1 기존대로. 그 제한을 없애버리면 제한 나중에? 없애버리면 그럼 나중에 이제 K리그는 자체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 각 리그별로 그거는. 그렇죠. 각 리그별로 알아서 하는 거죠. AFC가 이렇게 바꾸니까 지난해 12월에 K리그도 뭐 이사를 다른 거죠. 열어서 이렇게 네. 규정을 네. 바꾼 거죠.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늘린 걸로. 그럼 결국 중동은 사오겠다. 사오겠죠. 네, 팀은 다. 사오겠지만 호날두도 그 돈에 사오는데 자국 경기력은 떨어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네, 다 사오겨서 자국 대표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다 러시아 귀화시킬래나? 러시아가 뭐 AFC로 편입을 시도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하기로 하지 며칠 않았나요? 전에 안 하기로 결정이 됐는 게 러시아 축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한 명도 AFC 가자라는 표가 안 나왔다. 이상하죠. 갑자기 러시아가 AFC 온다는 거는 그죠? 네. 그리고 AFC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죠. 네. 유럽에서 안 받아주는데 아시아에서 받아주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군요. 다음 질문이요. 재외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어요. 일전에 축구 추가 시간과 해외 중계권 관련으로 문의드렸던 재외국민입니다. 늘 그렇듯 기자님들의 입체적인 분석과 상세한 설명에 대해 감명받았습니다. 해외 중계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로 뉴미디어 권리를 2023 시즌 기준 쿠팡이 갖고 있고 해외는 스포츠레이더에서 가지고 재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1 시즌의 경우 K리그.com에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쪽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의 경우 일부 경기 안에 코멘테이터의 영어 중계를 제공하고 있고 대개 해설 없이 경기 영상만 송출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중계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계권 이슈 때문에 시청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적 시장에 관해서입니다. 인천이 팀 사상 최초로 아챔에 진출하게 되어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전 인천 팬입니다. 얼마 전에 제르소도 품었고 카더라 통신에서는 빗셀고베로 간 무고사 선수 영입도 추진 중이라는 썰도 있는데요. 추가 취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챔에 진출했을 때 구단 차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이기에 예산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을 드리다 보니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진영 회리님, 이정찬 기자님, 주시은 아나운서님, 주영민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 매 재밌으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입체적인 해설에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박진영 PD님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네요. 이거 가나다 순이래요. 저도 민망하네요. 써 여기 있구나. 네. 가나다 순. 민망한데요. 하성룡 서울 편하네요. 민망하다기보다. 네. 가나다 순. 뽕PD 친구님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 사는 친구. 네. 지난주에 이정찬 선배가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OTT로 K리그 TV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약이 있는 게 해외 K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 K리그 TV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해외 29개, 29개국에서 K리그를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계하는 나라에는 OTT가 들어가지 않고 중계하지 않는 나라에 OTT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2경기 정도를 영어 해설로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경기는 해설 없이 그냥 현장 사운드만 들려주는 건데요. 그럼 K리그 여기서 아까 그 이분이 재외국민이 말씀하신 K리그.com이 아니라 K리그 TV 예, OTT.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럼 K리그 TV가 그 일반 TV로 나오진 않을까요? 가입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넷플릭스 이런 느낌. 요거는 저기 무료 구독이에요. 무료겠죠? 네, 그렇다면 K리그.com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K리그.com에서 네. 하는 K리그 TV. TV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이제 영국에 계신 분이 그거 OTT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한국어 해설이 없다. 내가 한국어 해설을 돈을 주고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게 이 질문의 요약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왜냐면은 외국에 그렇게 OTT로 하는 거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연맹에서 이게 지금 해외 중계권이 없는 곳에만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약간 영역 확장 개념이에요. K리그가 이렇게 재밌는 리그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면은 중계권을 사라. 그런 약간 낚시 미끼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중계권이 많아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그럴 경우 이게 나중에 유료 구독 채널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거죠. 지금 네이버에서 하고 있죠, 지금? K리그 중계를 그거를 2020 올 시즌부터 쿠팡에서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K리그.com으로 올려줄 수는 없나 보죠. 네, 그거는 안 한국어로 돼요. 중계를 하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국내 모든 뉴미디어 권리를 쿠팡이 가져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거고 예. 지금까지 네이버 했을 때 네.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한국어 중계를 네. 그냥 외국으로 틀어주면 연결해주면 되지 않느냐 낚시용으로. 그게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는 네이버나 쿠팡이 이렇게 갖고 있고 해외 뉴미디어 거는 또 아까 스포츠 레이더라는 데가 갖고 있어서. 그런데 안 가져 있는 데 들어가 수는 없나 보죠. 네, 그럴 수는 없다. 그거는 인터넷이니까. 그게 해외. 복잡하다. 그럼 K리그.com, K리그 TV는 그 해외 인터넷 중계권이 있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상관없이 해외 거는 무조건 스포츠 레이더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TV 채널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네. 저는 TV 채널이라고 들었어요. TV 채널이 따로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중계권 해외 걸 딴 데 갖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또 하는 것도 그 중계권 침해가 아닐까 그쵸.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해설 없이 영상만 보시면 되게 답답하시겠죠. 그렇죠. 뭐 관중이 엄청 뭐 많아서 네. 삼성이 크면 그것도 몰라도 아니고. 적적하잖아요. 약간 몇 경기 선수들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뭐 편법이긴 하지만 요새 막 우회 프로그램 많아서 인터넷 우회 프로그램 있잖아요. VPN 그쵸. 이런 거 네. 이용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제가 한데.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능하죠. 그거 하면 되겠다. 근데 가능해. 요새 또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뭐 VPN 익스프레스라든지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던데. 맞아요. 뭐 알아보시면은 말해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맹에서 그것도 돈이 좀 살짝 들지 않나요? 뭐 유료로 살짝 하는 들긴 것도 하죠. 있고 무료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저도 뭐 성능 차이는 잘 몰라서. 그래서 연맹에서는 이분께 상당히 이제 죄송하다면서 해외에 그렇게 거주하는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어 해설을 듣고 싶어 하는데 못 듣잖아요. 이런 건 이제 K리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들어오면은 그 하이라이트는 한국어 해설로 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걸로 들을 수 있다.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로는 안 되지만 유튜브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한국어 해설로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 그거 정도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인천 중계가 없는 날엔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니까요. 인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무고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지금 본선은 아니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 영입을 지금 빠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의 에이스였던 제르소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인천이. 그다음에 제르소가 또 지난 시즌 최대 연봉이었죠. 그렇죠. 그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그다음에 지난 시즌 여름에 영입했던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에 합류를 했고 거기다가 토트넘 출신의 은포크란 선수 미드필더예요. 이 선수가 괜찮아요. 이명주 선수가 또 계약 연장을 오늘 발표했거든요. 이명주 선수와 은포크가 이제 중원에서 힘을 보태면서 토트넘 출신인데 좀 생소하네요 이름이. 토트넘과 뭐 벨기에, 이탈리아 리그 두루 거친 선수였어요. 네. 토트넘에서 우리가 이름 알 정도면 오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포크 정도 내야 오죠. 네. 지금 뭐 기존에 있던 그 스위스 델브리지 선수까지 지금 외국인 선수가 3명이
3명에다가 제르소까지 4명이 차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로 추가 자리가 있잖아요. 한 자리가. 그 자리를 무고사 선수를 보고 있는 건데 무고사 선수가 지금 빗셀고베에서 지난 시즌에 이적한 뒤에 8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도움도 못 기록했어요. 약간 주전 용제에서 밀려서 전력 외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팀에서. 문제는 인천이 지금 자금이 제르소를 영입하는데 많이 써가지고 자금이 여유가 없어요.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적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빗셀고베에서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면은 무고사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K리그 다른 팀들이 무고사 영입을 시도를 했죠, 당연히. 군침을 흘리고 흘렸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적료를 주면 되니까. 그런데 무고사는 내가 연봉을 적게 받더라도 인천이만. 역시 인천 무고사다. 역시 낭만 있어 무고사. 그래서 무고사는 계속 지금 빗셀고베의 상황이 먼저 풀어져야 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무고사와 인천은 계속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무고사가 이미 뭐 애도 와이프 있고 애도 있고 있는데 결혼식을 지난해 12월에 월드컵 직후에 했어요. 몬테네그로에서 했는데 그 인천 대표이사가 거기까지 갔어요. 와. 결혼식까지 가서 몬테네그로에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저기 뭐 영입을 위해서 갔다라고도 판단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데 이 대표이사는 예전에 약속을 한 게 선수들 경조사는 내가 다 챙기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고사 선수도 결혼을 할 때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K리그 대표단으로 월드컵을 갔었거든요. 인천 대표가. 거기서 이제 바로 카타르에서 몬테네그로 날아가서 거기서 무고사를 만나서 약간 눈도장을 찍은 거죠. 이제 우리 당연히 거기서 넉넉하게 찍어. 영입을 위한 뭐 딱 밑밥 깔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영입을 성공하면은 이 스토리가 이제 러브콜로 되는 거고. 이렇게 공을 들였다. 이렇게 공을 들였다. 근데 공 들이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진출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길래 예산 지출을 확대할 수 있나? 예산 확대를 기대하신 팬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인천 예산이 1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도 현재는 100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고 그 챔피언스 리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쯤에 8월 이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할 경우 추경을 조금 추진하는 방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거 보고. 네, 그렇죠. 하는 거 보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ACL에 진출했다고 해서 스폰서 비용이 좀 더 확 늘어날 수가 없는 게 ACL에서는 스폰서가 이제 가운데 유니폼 정면 하나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더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는 본선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다 진행되면은 스폰서를 좀 더 이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고 기껏 해봐야 지금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출전 수당들이 들어오는 금액 정도인데 그게 플레이오프 통과해서 조별리그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도 출전 수당만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3, 4억 사이 정도. 네. 얼마 안 얼마 안 되네요. 그 위에 이상에 올라갔을 때 상금이 커지는 거지. 그렇죠. 토너먼트 진출을 해야 그렇죠. 이제 뭐 진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하다. 무고사 선수를 올 시즌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무고사 선수한테 얼마 부주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적료를 부주하진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질문. 네. 오두리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브스 기자님들을 박식하시니까 이곳에 질문 남겨봅니다. 축구팬이라면 EA 스포츠의 피파 게임을 즐겨하는데요. 피파 온라인엔 한국 국대가 있는데 플스나 닌텐도로 출시하는 피파 22, 피파 23 같은 콘솔 게임에 한국 대표팀이 없더라고요. 라이센스 계약이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날고기는 국가들부터 비주류국까지 전 세계 대표팀 대부분을 고를 수 있는데 매년 출시되는 콘솔용 피파 게임에는 여전히 한국 국대 선택이 안 된다니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게임 회사에서 만든 풋볼 매니저에도 한국 국대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콘솔용 피파엔 매년 K리그 승강팀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KFA 이 부분이 궁금해 질문 보낸 적이 있는데 물론 답이 없어서 이곳에 남겨봅니다. 여담으로 풋살 모드 골대녀도 생기고 아나콘다 주바페도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제가 게임 문외한이라 정말 힘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 흔한 스타크래프트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럼 조사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게임인 줄 모르셨겠어요. 이 온라인과 콘솔 게임 같은 게 뭐가 달라 뭐 이런 초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셨겠다. 물어봐서 제가 들은 대로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일단 EA 스포츠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닌텐도에서 하는 이 회사가 다르죠. 아 일단 이건 그러니까 온라인이고 이건 이걸로. 진짜 EA 스포츠라는 하는 회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다르지만 회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회사 그러니까 만든 제작사는 똑같은데 아 똑같아요. 그거를 근데 그 왜 온라인용으로 넥슨이나 뭐 요런 사이트에 팔아서 판권을 팔아서 그 피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끼리 대전할 수 있는 게임은. 제가 이해한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온라인 게임은 그 컴퓨터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결하는 거고 여기 콘솔 게임은 이거. 그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네, 게임기로. 그건 알죠. 기계로 이렇게 하는 그건 거거든요. 그 말은 아는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EA 스포츠의 피파 게임, 그러니까 둘 다 EA 스포츠에서 만든 거라 이거예요. 네네 맞죠. 아 근데 네. 하는 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른 다른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과 그거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왜 여기는 한국 국대가 있고 그러니까요. 여긴 없냐? 똑같이 만든 곳에서 그 라이센스를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 하는 얘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네.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국내 유통사가 넥슨입니다. 넥슨이고 피파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EA 스포츠가 직접 유통을 해요.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계약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 거죠. 넥슨과 해야 되고 EA와 해야 되는 건데 K리그 같은 경우는 두 군데와 다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K리그가 다 모든 콘솔 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넥슨이 대한축구협회 스폰서예요. 그래서 그렇죠. 계약이 돼 있어요. 이벤트도 많이 넥슨하고는.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은 국가대표가 가능한데 EA 스포츠하고는 라이선스 계약 관계를 안 했어요. EA 스포츠하고 안 돼 있구나. 예. 그래서 콘솔에는 없구나. 왜 안 했을까요? 그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돈 받고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알아보세요. 근데 넥슨이 유통을 하는 네. 거고요. 유통인데 라이선스 계약권까지 같이 갖고 있나 봐요. 유통을 하는 곳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구나. 제작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피파 게임 처음 나왔을 때 한 2002년 월드컵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CD로 이렇게 그렇죠. CD로 나와가지고 이게 딱 꽂으면 우 소리 나면서 이제 옛날 롬 컴퓨터에서 소리. 처음 왔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도 EA 스포츠였거든요 만든 데가. 잘하나요? 옛날에 많이 했어. 나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중학교를 재패했죠. 그 동네. 중학교를 팼어요? 고등학교 제가 때? 제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금호 중엔 박진영이 피파 제일 잘한다. 이런. 진짜? 이거 뭐 확인할 옛날에, 길이 옛날에. 없으니까. 그래,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금호 중에 가볼 수도 없고. 저기 혹시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은 제보해 주세요. 피파 2까지는 잘했어요. 이거 걸리면 넌 끝이야. 혼날 것도 생긴다. 저 때는 오락실 가서 100원 넣고 그 축구 게임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국 대표로 김주성 선수 머리 길게 해서 나오고 그런 게임 혹시 테크모 98 뭐 스킬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락실 가던 시기에는 오락은 올림픽밖에 없었죠. 이거 올림픽? 버튼 하나 누르는 거. 그쵸. 고전 게임. 재밌네요. 이제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나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질문은 다 된 건가요? 네. 자, 이슈로 넘어가시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펠레 영면하다. 네, 2023년을 이틀 남기고 네. 펠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도중에도 계속 펠레 건강 소식이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브라질 대표팀들이 이제 더 펠레를 위해서 뛴다 이러면서 그렇죠. 카타르에서도 이제 펠레의 그 쾌유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그쵸. 있고 하는 걸 봤었는데 결국 뭐 병이 오래됐으니까 그쵸, 나이도 꽤 이기지 있고요. 못하고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세의 나이였고요.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왔고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이제 임종치료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네. 네, 일단 가족들은 그 당시 부인은 하긴 했었죠. 했는데 이제 임종치료를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통증 완화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겠죠. 예상을 했던 거지만 그 펠레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 펠레 모습 관 안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경건해지는 마음이 좀 들고 좀 추모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브라질의 거의 국장 느낌 들 정도로 브라질 이틀 동안 사흘 동안 동안인가요? 이도 기간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18년 동안 현역 생활을 했던 산투스 경기장에 장례식장을 차려서 그것도 센터 서클 한가운데 저도 뭐 차려서 24시간 동안 팬 조문객을 맞았죠. 그 뭐 브라질의 그 장례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조문을 하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아까 말했던 뭐 국장급의 그런 대우잖아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디 교황이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만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도 그랬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의 그런 위대함을 얼핏 알 수 있는. 뭐 전 세계에서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산투스 경기장이 보이는 곳에 안치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외신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그게 공동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 개념이 아니라 건물이더라고요. 약간 납골당 건물에 더 가까운 느낌 같더라고요. 건물인데, 네. 근데 그게 또 관을 옮기다 보니까 매장이긴 한 것 같아요. 보통 화장해서 이렇게 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관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14층짜리 건물 중에 9층에 안치되는데 9층 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펠레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아버지가 등번호가 9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9층에 거기 이미 그 자리 먼저 묻혀 계시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9층에 가는 것도 있고 그 9층이 산투스 경기장이 가장 잘 보인다라고요. 로얄층이구나. 로얄층이겠죠. 네. 신기하다. 펠레를 위해서 특별하게 건설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물. 그렇죠. 네. 거긴 게.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장례식 내부는 비공개로 해서 그런지 뭐 정확한 내부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물 앞에까지는 팬들도 많이 에워싸고 있었고 저기 언론도 취재를 했는데 그 안에는 가족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상황은 뭐 알려진 건 없고. 자, 펠레의 업적을 뭐 잠시 간단하게 뽕PD가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오랜만에 칭찬 1칭찬. 아직 오타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오타 내면 안 돼요. 15살에 브라질 최고의 프로팀 산투스에 입단을 했고 당시 최고의 팀. 이듬해 데뷔 첫 득점왕 37골을 그럼 16살에 37골을 넣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7살에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6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그러니까 브라질의 첫 우승이었죠, 이게. 네. 그리고 이때 월드컵 역대 최연소골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또 최연소 해트트릭도 있었고 결승전 최연소골 기록 보유자가 이번에 뭐 음바페 때문에 많이 소환됐죠. 음바페 소환되고 이제 뭐 24세 이하 이런 조건을 달면은 이제 음바페가 펠레를 넘었다 이러긴 했지만 이 펠레의 17살의 6골 해트트릭은 앞으로도 깨질까 싶습니다. 준결승전 해트트릭, 결승전 2골. 그렇죠. 이때 저는 그때 그 당시 이제 경기 화면을 보면 굉장히 앳된 키도 그렇게 안 커요 펠레가. 맞아요, 안 크시죠. 근데 뭐 헤딩골도 넣고 뭐 아주 진짜 발기술도 굉장히 좋고. 발기술도 좋고. 자 그리고 1962년, 70년에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산 3회 우승. 네. 유일한 선수죠. 여기 브라질 별이 5개인데 3개를 펠레가 만든. 또 입고 왔구나. CBF 브라질 축구협회 후드팅인가 봐요. 어디서 보고 이거 2014년 브라질 지금 월드컵 몇 달째 입고 다녀요 이거. 몇 달이 아니라 9년째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계속 입고 한국 경기할 때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셨네요. 브라질전에서 입으셨던 거 아니에요? 한국 브라질 16강전 때 입고 있었던. 하이가.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득점 기록을 보면 그 A 매치에서는 92경기에서 77골, 네이마르와 공동 최다 득점이고 생애 통산 프로까지 합치면 1363경기에서 1281골.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이죠. 예, 본인 주장이에요. 이 기록이 이제 그 당시는 통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펠레 쪽에서 나온 통계 공식 경기로 인정 못 받는 친선 경기나 뭐 투어 경기 다 포함되는 다 포함해서 이렇게 넣었다가 IOC와 피파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수. 근데 IOC가 선정한 게 대단한 게 펠레는 막상 올림픽에 출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네. 없는 선수를 IOC가 20세기 최고의 운동 선수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2위가 누군지 아시나요? IOC에서 선정. 마이클 조던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인가 선정한 것 같은데 2000년대인가 마이클 조던이냐 펠레냐를 놓고 굉장히 그러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냐 펠레냐를 놓고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99년도에 뽑았던 거. 네, 그쯤 됐던 것 같아요.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펠레 피파의 입김이 컸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이때 당시에 했던 멘트가 되게 유명했죠.
펠레라면은 농구 황제인 내가 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와. 마이클 조던이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황제끼리 사실 인정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펠레 경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라이브로 다 골 장면만 보고 자료 화면으로만 봤지. 그래서 펠레 반면에 마이클 조던은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80, 90년대 마이클 조던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아마 마이클 조던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20세기를 통틀어 본다면 펠레. 월드컵 3회 우승이라는 건 뭐 그것만으로도 그 타이틀이 가장 엄청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예. 12년. 자, 이러한 업적이 있었고 또 제 기억나는 건 브라질 체육부 장관을 했다는 거. 그렇죠. 이때 축구 선수가 장관도 하는구나. 그런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할 말 있어요? 네, 펠레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해 동안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펠레예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1년. 몇 골을 메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메시가, 몇 골을 넣었을 거라고 메시가 100골 가까이 넣지 않았나요? 1년에? 100골까지 아니고 70 몇 골, 한 80 몇 골 시즌이었나? 네, 저도 메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네. 나는데 한 해 동안 클럽에서 기록한 최다골을 펠레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몇 골을 넣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한 98골. 메시 한 해 최다골은 91골이네요. 91골이구나. 98골. 펠레는 1959년도 산투스에서 1년 동안 127골을 넣었어요. 그게 아직도 이제 기록으로 남아요. 짐승. 127골이요? 네. 이때는 경기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뭐 한 경기에 막 헤트트릭을 몇 번씩 하시는 건가? 그러겠죠. 본인이 뭐 1281골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경기들에서 많이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식과 비공식 경기를 통틀어서 헤트트릭을 통산 몇 회 했을까요?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맞추라고? 아니 상상 저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호날두가 막 30, 40개 이렇게 했었던 것 같던데. 그 60개. 92회나 헤트트릭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아는 사실인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펠레는 그렇게 잘 세계적인 선수지만 유럽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그 유럽에서 뛰지 못한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건데 당시에 뭐 맨유,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브라질 정부에서 펠레의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서 국보로 지정을 합니다. 인간 국보야. 국외 반출 불가. 내가 국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외를 못 가는 거예요? 네. 해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수 생활 말년에 35살에 1975년인데요. 이때 미국 뉴욕 코스모스로 이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2, 3년 정도 그게 마지막 해였죠. 그게 첫 해외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네.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당시에는 브라질 리그가 세계 최고의 뭐 리그였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 70년대는 세계 최고의 리그는 독일로 봤었죠. 그리고 잉글랜드가 지금처럼 흥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독일 빼면 약간 좀 그냥 고만고만한 리그였기 때문에. 당시 그래서 펠레가 미국 진출했을 때 미국은 지금 MLS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펠레가 미국에 가면서 베켄바우어도 펠레랑 같이 뛰기 위해서 미국의 팀에 오고 대단하죠.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게 미국 축구의 발전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94년도 미국 월드컵을 개최하고 메이저리그 사커가 목화시 뿌리러 간 것처럼 미국 축구를 발전시킨 사람이 펠레예요. 와.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한 거를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펠레가 오버헤드킥의 시초더라고요. 정말일까요? 한 사람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오피셜로 딱 찍힌 영상이 있나 봐요. 딱히 자료에서 오버헤드킥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68년도 브라질과 벨기에 친선 경기에서 처음으로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다라고 이렇게 뭐 저도 기록을 봤던 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고요. 하나는 이거는 저도 진짜 몰랐던 건데 축구 룰을 바꿨더라고요. 무슨 룰을 바꿨나요? 어떤 거냐면은 선수 교체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선발 명단이 전후반 다 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교체가 없이. 맞아. 그랬던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펠레가 상대의 집중 견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잘하니까. 부상을 당해도 참고 뛰거나 부상당해서 못 뛰면은 교체의 규정이 없으니까 퇴장당하는 건가? 수적 열세에 놓인 상태에서 경기를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전술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전술 중에 하나가 상대 에이스를 담그는 게 전술이었던 거죠. 에이스 제거 작전인 거죠.
그래서 이 펠레가 워낙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피파가 1970년 월드컵부터 선수 교체를 도입합니다. 아 저러다가 사람 잡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카드도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옐로 카드랑 레드 카드. 카드가 도입된 거죠. 네. 그 전에 경고 퇴장은 있었는데 카드가 도입이 된 거죠. 보여주는 이 카드. 네. 좀 더 명확하게. 그때 그냥 구두로 그냥 너 그랬겠죠? 경고야, 너 퇴장이야 네. 이렇게 하다가. 근데 카드 없이 그냥 너 나가 이건 좀 그렇다. 그죠? 너 두 번 너 나가 막 이렇게. 아 펠레가 그럼 66년에 그 엄청난 견제 속에 부상을 좀 당했었나 보군요. 그 당시 부상당해서 저기 월드컵 우승 못하고 한 번 못했죠. 건너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66년을 만약에 했다면 4회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네요. 62단 70이니까 66이 건너 그렇네요. 사실 또 근데 그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나머지 월드컵 그 우승했던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은 늘 아니었다고 해요. 워낙 또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이 첫 번째 나왔을 때 월드컵이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때.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쟤만 막아라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3번이나 우승을 이끈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뽕 PD 또 있어요? 아니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가 이번에 메시에 의해서 깨졌죠. 네. 펠레가 보유하고 그렇죠. 있던 20개. 12골에 8도움이 이번에 메시가 21개를 기록하면서 깨졌죠. 자 일단 기록 외적인 TMI 우리 뽕 PD가 또 잘 정리를 해줬는데 네. 펠레가 본명이 아니다. 이게 별명이다. 별명인데 마지막에 금마무리 정확한 이유는 불명.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썰이라는 게 이거 근데 거의 공공연하게 이렇게 제일 많이 적혀 있긴 한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본명을 써놨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본명을 안 써놓고 별명이라고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명을 어디다 썼냐면 제일 마지막에 어디 하나 있던데. 본명 어디? 저기 있습니다. 이 하다 보면 나와요. 에드송 아란치스 두나시멘투. 네. 좀 정리를 하려면 좀. 그런데 본명은 안 썼네요. 본명을 안 써놓고 이게 별명이라고 하면 변명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쓰리 정립. 자 원조 손흥정 손흥민 부자 이건 좀 약간 오바긴 한데 패룽정이란 얘기죠 펠레 아버지가.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아니 이번에 매웅정 되게 화제된 거 알죠? 네. 매웅정. 매웅정. 그러니까 메시가 아들이 셋이죠. 네, 둘째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축구 선수인데 못한다고. 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잘해. 애들인데 정말 막 기가 막혀요. 메시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근데 재능 없다고 하는데. 큰 아들은 재능이 없다 그런 거예요. 월크를 안 듣는. 그러면서 진짜 자기 집에서 공을 가지고 애들한테 공뺏기를 하는데 못 뺐지. 애들 앞에서 애들 정말 가혹하게 제끼고 다녀요. 그래서 매웅정이라고. 못 뺐지. 그러놓고 애기들 보고 재능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 아들 유튜브 찾아보니까 난리가 장난이 아니던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펠레 아버지도 준프로 무명 선수 출신. 아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거를 전수해줬고 관중을 다루는 법까지도 가르쳐줬다고. 펠레가 예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펠레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헤더를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에게 딱 하나 뒤지는 건 헤더 하나. 그 아버지가 더 헤더를 잘하신다는 거요? 아버지도 그럼 키가 별로 안 크시겠네요. 그것까진 제가. 정확한 이유는 불명. 이건 좀. 그 얘기는 알아요. 펠레 본명에 에디슨이 들어가잖아요. 에디슨. 네. 아버지가 그 과학자 에디슨의 팬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에디슨으로 지었다.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TMI 재밌네요. 본명을 안 적은 것보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혼날 때가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전쟁도 멈춘 축구 영웅. 두째 줄을 봐주십시오. 나이지리아 팬, 첫 번째 줄이구나. 나이지리아를 나이지라라고 썼어요. 지라. 마이크 켰나 보네요. 이렇게 쓰면은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발음이 더 유려한 건 나이지리아, 지라. 더 약간 폰트가 아깝지 않나요? 지라 뭐 하고 있는 뒤에 붙어. 이게 뭐야 이게? 욕 같기도 하고. 이제 나라 명도 복붙해 복붙. 산토스가 1969년에 나이지라 말고 나이지리아 그 방문 경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나이지리아가 내전이었다고 해요. 2년간. 근데 나이지리아와 그 브라질의 대표팀 산토스의 평가전을 보기 위해서 내전을 잠시 중단하고 90분 동안 중단한 건가요?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절이 다름없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미국 타임즈 얘기 들어보면 한 4일 정도가 4일 정도 전쟁. 사흘. 4일이랑 사흘은 달라요. 네, 사흘.
계속한 저희 그 뭐 세 번째가 네 무차별 번째인가? 공격. 지금까지 5번째입니다. 네, 방금 혼나서 5번째. 실검에 올라갔던 사나흘 논란. 네. 자 그리고 등번호 10번을 에이스의 상징으로 만든 첫 번째 이건 뭐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을 네. 이야기고요. 그 산토스에서 10번 연구 결과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아 산투스에서. 네네네. 야 거기는 에이스가 없네 이제 에이스의 번호. 아니 그것도 약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펠레가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누군가 10번을 달고 뛰면 그것도 나를 추억하는 의미이지 않겠냐라는 말 때문에 약간 원래 연구 결번으로 지정하려다가 지금 뭐 안 한다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산투스에서 10번 달고 싶을까 싶어요. 부담이. 뭐래도 자꾸 저 펠레. 10번 달고 못하면 좀 부진하면 막 펠레 이름을 더럽힌다는 등 막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축구팀에서 근데 10번을 연구 결번하기 되게 힘들죠. 힘들죠. 네. 힘들죠. 네. 그리고 펠레가 골키퍼도 했었다는 사실. 이건 저도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전 처음 봅니다. 네, 골키퍼로 7경기나 뛰었는데 단 한 골 먹었다. 진짜 잘하시는 건데요. 골키퍼까지 잘한다. 이게 아까 이야기랑 이어지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교체를 교체가 못하니까. 네. 교체를 못하니까. 근데 만약 골키퍼가 부상당하면 퇴장당하면은 필드 플레이어가 대신 뛰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잘하셨던. 그러니까 펠레가 어리니까 시켰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시에는 막내 시켜라 이거죠. 필드 플레이어한테도 막 골키퍼 훈련을 뭐 하기도 시키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사 어느 보고. 상황이 뭐 펼쳐질지 모르니. 자 펠레와 한국과의 인연. 저는 펠레가 2002년 월드컵 전후에서 한국을 몇 번 왔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1972년에 선수로 방한을 했었네요. 네, 산투스 팀 방한을 했고 펠레가 한 골을 넣었고 차범근 이회택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와. 그래서 산투스가 3대2로 이겼는데 나름 뭐 한국과 브라질의 전설들이 골을 넣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 경기네요. 네. 스코어도 뭐 펠레 스코어고요. 펠레 스코어. 펠레 스코어. 그렇죠.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아주 괜찮았어요. 좋았어. 시기적절하고 원인은 불명. 자 펠레를 향한 말말 중에 좀 이것도 재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근데 더 재밌는 게 많았는데 이거는 주바페가 처음 거 한번 아쉬웠어요. 읽어주세요. 네, 말콤 앨리슨 씨가 펠레 철자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했더니 팻 크레란드가 아주 쉽죠. G-O-D입니다. 가시한 얘기죠. 갓. 이게 1970년 멕시코 월드컵 해설, 네. TV 해설에서 나왔던 얘기. 갓.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펠레 아버지 에디슨을 좋아하셨던 펠레 아버지의 말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기록한 최고의 골은 아내 셀레스테와 원투 패스로 만든 합작골이다. 우리는 그 골을 에드송 아란치시 두나시 멘투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서 이제 본명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나오네요. 펠레를 뜻하는 거죠. 네. 에드송 아란치스 두나시스 멘투면 두나시스 멘투가 성인가 보죠. 아란치스 두나시. 근데 진짜 어떻게 펠레가? 펠레는 진짜 너무 딱 떨어지는 이름인 것 같아. 찰싹 달라 보여요. 너무 잘 어울리는. 네. 뭔가 축구 황제라는 그 닉네임과 너무나 너무 잘 어울려요. 펠레는 어렸을 때 펠레란 이름을 되게 싫어했대요. 별명을 싫어해서 엄청나게 막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했는데 나중에 유명해지면서 펠레로도 유명해지니까 이건 내 신이 내린 이름이다라고 이제 그때 좋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 기사 쓸 일은 없었지만 만약 기사 쓰게 됐으면 펠레라는 이름이 좀 잘 유용하게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여담으로. 내일도 펠레 뭐 이런 거. 오늘 내가 펠레요. 아르헨티나 펠레 뭐 이런 거. 헐. 아니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썼다면은 생각. 그리고 요것도 괜찮던데 세 번째. 네. 타르치시오 브루니치 1970년도 멕시코 월드컵 결승전에서 펠레를 전담 수비한 이탈리아 수비수가 말한 건데요. 경기 전에 혼잣말을 했다. 펠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70년 월드컵에서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월드컵이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시인이 한 파졸리니란 시인의 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펠레의 발밑에 볼이 떨어지는 순간 축구는 한편의 시가 된다. 시인이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요. 와닿네요. 이게 또. 뽕 PD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원고는 오타가 된다. 오타가 시작된다. 오타가 시작된다. 네, 오타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 거도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그 펠레 뉴욕 코스모스 이적을 도운 사업가가 한 말인데요. 펠레는 교황보다 인기가 더 많았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틀즈, 무하마드 알리, 로버트 레드퍼드, 믹 제거, 엘튼 존에 열광하듯 열광했다. 모든 사람이 펠레를 경외했다. 참 그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그 문화계, 스포츠계를 다 통틀어서 교황보다도 인기가 많았다고. 레드퍼드랑 믹 제거라는 분은 좀 생소해요. 로버트 레드퍼드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레드퍼드 모르고 믹 제거는 알죠. 믹 제거는 에어로스미스 보컬이고 네네. 로버트 레드퍼드를 모른다고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내추럴이라는 영화 알아요? 아니요. 위대한 개츠비. 그거 위대한 알죠. 개츠비. 디카프리오 전에 원작. 원작의 주연.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펠레는 우리 곁을 떠났고 네.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토트넘이 월드컵 이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실은 이전부터도 안 좋았죠. 안 좋긴 했죠. 근데 안 좋나? 거기에 근데 히사릴송은 월드컵 때만 딱 잘하고 계속 부상이야. 그렇죠. 월드컵 때는 날아다니던데. 월드컵을 위해 극적으로 회복하고 팀에 돌아오려니까 다시 다치. 좀 팀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앞도 영입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었다 봐도 무방한데. 근데 그 영입한 효과를 왜 월드컵에서 보여주냐고. 그렇죠. 아, 그게 월드컵 너무 잘해가지고 저렇게 잘하는. 최고의 골만 우리 팀을 상대로. 너무 굴욕적이었잖아요, 우리. 네. 히사릴송의 헤딩에 그냥 그렇죠. 아 헤딩 동동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 장면은. 농락당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래도 진짜 월드컵을 뛰고 온 선수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바페도 좀 안 좋잖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도 시즌 첫 패 당했고 보면 역시 월드컵 후유증이 있긴 이게 있어요. 그 뭐 한 경기라고 같은 90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0분이긴 그렇죠. 90분인데 그 임하는 태도나 그 몰입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더 무리하지 않았을까. 파리 생제르맹도 패배하고 나서 은바페랑 하키미에게 휴가를 줬더라고요. 그래 좀 그래서 쉬어라. 둘이서 NBA 보러 갔더라고요. 미국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지금 휴가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클루체스키까지도 스쿼드 지금 보니까. 부상으로 못 나왔다 상황이죠. 사실 손흥민도 그 부상인데 그렇죠. 네. 뛰는데 마스크 벗었다고 뭐 부상 아닌가? 히살리송처럼 그냥 그 얼굴 아프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히살리송도 월드컵 때만 딱 뛰고 계속 아프다고 쉬니까. 그렇죠. 지난주 방송 들었는데 선배가 얘기하시기를 토트넘이 9경기 연속 선제골을 먹었다. 네, 그 10경기 됐죠. 이제 10경기가 됐고 지금 7경기 연속 2실점. 와 그렇죠. 이게 제일 처참한 것 같아요. 7경기 연속 2실점이고 총 15골을 허용했더라고요. 이 도대체 상위권에 있는 팀의 수비력이 아니죠. 그렇죠. 아예 그냥 자책골 내주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골 먼저 먹혀주고 그냥. 근데 뭐 리버풀도 보니까 어이없이 골 헌납하고 지긴 하던데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중위권 팀 브랜드포드 같은 팀들이 그렇죠. 예, 이제 올라오고. 체력 비축했다가 지금 확 쏟아내고 있고. 지금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어제 뉴스인데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집중 분석한 기사가 되게 인상적으로 본 게 있거든요. 페리시스 때문이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에게 올 시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스탯을 가져와서 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토트넘 이적 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이적 후에 자신감을 잃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볼 터치가 좋지 않고 패스는 약간 오버히트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패스가 약간 세단 얘기. 이번 에스턴 세게 찬다는 빌라전에서 케인에게 준 패스도 약간 원터치 패스가 약간 길어서 케인이 못 잡은 그런 거를 좀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총 정리를 하면서 스탯을 정리한 게 뭐냐면은 오픈 플레이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스탯을 비교했는데 토트넘 이적 후 앞선 시즌 평균 1.43개를 했는데 올 시즌 1.11개로 1.11로 줄어들었어요. 모든 스탯이 다 올 시즌에 최악을 찍고 있더라고요. 뭐 보기만 해도 알겠는데요. 뭐 굳이 그렇죠. 통계를 얘기하지 않아도 뭐 지난 시즌보다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드리블 성공 개수를 했는데 이것도 앞선 평균 1.86이었는데 올 시즌 0.81. 이거를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한 가지는 30대가 넘어가면서 스프린트 위주라는 선수에게 올 수 있는 에이징 커브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하지만 더 큰 거는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2경기에서 5골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레스터 시티전 헤트트릭과 다 페리시치 없을 때. 저기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 2골이잖아요. 그 2경기에서 모두 페리시치가 동반 출전하지 않았을 때 넣었더라고요. 겹차고. 한 경기는 페리시치가 교체 아웃되고 손흥민이 교체 투입돼서 헤트트릭했던 경기였고 이거를 레길론과 비교를 했는데 레길론과 비교했을 때 페리시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 잡는 횟수가 2배 이상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왼쪽 레길론은 왼쪽 코너킥까지는 히트맵이 안 가요. 페널티 박스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 저기 페리시치는 코너킥까지 거의 가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그쪽 공간을 많이 지배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가 많은 중앙으로 밀리거나 페리시치의 뒤로 가게 되면서 이 선수의 장점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페리시치 때문이다. 근데 뭐 아예 한 사람의 뭐 범인 찾기를 좀 하긴 좀 그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페리시치도 보면은 메뉴 중에 그러니까 토트넘 스쿼드 중에서도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막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존할 수 있는 전술이 나와야 그쵸, 전술적인 문제에 가까운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은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 오히려 슈팅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슈팅 많아졌는데 거기 분석이에요. 퀄리티가 떨어졌다라고요. 킥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건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면 킥의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항상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기대 득점보다 많은 골을 넣었던 한마디로 어려운 골도 많이 넣고 골 결정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할 때 23골 넣었을 때 86개의 슈팅을 기록했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득점왕 중에 최소 슈팅 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원샷 워킬 막 이런 거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에 기대 득점이 현재 3.7골인데 3골밖에 못 넣고 있는 상황. 결정력도 슛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슈팅 기회는 좀 난다는 얘기인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콘테 감독의 생각은 페리시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기용하면서 손흥민의 더 많은 골을 기대하는 골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경기 보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는 슈팅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슈팅해서 수비한테 막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슈팅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하는 횟수가 올 시즌에는 3.4개밖에 안 돼요. 앞선 시즌까지 평균 5.7개였는데 그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가는 많이 못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페리시치가 그 자리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그렇고 뭔가 카운터 어택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간결하게 패스하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도 뭐 손흥민 선수 여러 가지 득점 상황 많았지만 그 중에 뭐 익숙한 거는 클로셉스키가 측면에서 조금 볼 잡아주면서 시간 끌다가 어느새 손흥민 선수가 쇄도하고 있고 그 타이밍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골을 넣는 상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 에스턴 빌라가 되게 막 거의 뭐 식스백에 가깝게 막 완전 내려서니까 헤드업을 아예 못 잡고 골을 넣지 못하는. 배팅 업체에서 경질 후보 3위에 올랐더라고요. 콘테가요? 1위가 모에스 감독, 웨스트햄. 2위가 램파드 감독. 3위가 콘테. 거기서 3위를 했네요. 4위 탑4에 들었네요. 그쪽 세계에서. 그쪽 세계에서. 자, 뭐 아직 시즌 중이니까 이제 시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근데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뭔가 반전의 그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쉬게 해줄 수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애매하네요. 이번에 또 인터뷰 보니까 콘테 감독이 또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결국에 뺄 수 없다, 뭐 믿는 선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 또 비춰보면은. 계속 또 쓸 수밖에 없는.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스크까지 그렇게 벗어던지고 그러겠어요. 벗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죠. 근데 약간 아직도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희망입니다. 네. 힘내세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2023년도 힘차게 달려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